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5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몽골에 관한 세 번째 내용으로 쿠빌라이 칸에 의한 원나라 건국, 그리고 몽골의 통치 정책과 동서 문화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몽골 역사 중에서 칭기즈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 평가받는 사람이 쿠빌라이 칸일 텐데요. 그에 대해 알아둘 핵심 내용으로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칭기즈칸이 건국한 몽골 제국의 영역이 가장 넓었던 때가 쿠빌라이 칸 시대라는 것입니다. 친동생 아릭 부케와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단독 대칸의 지위를 장악한 쿠빌라이 칸은 안으로 통치체제 정비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남송 공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전 남송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몽골의 3차 침략으로 번성이 함락되고 6년간 저항하던 양양 대수여문안의 투항으로 양양도 함락시킨 몽골은 1276년 2월 4일에 수도 이만, 즉 항저우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당시 남송 황제인 6살의 어린 공제 대신에 태황태후인 사태후가 몽골군 바얀에게 투항했고, 몽골은 황제와 황족, 신하들을 영경으로 끌고 가면서 사실상 남송은 멸망했으나 문촌상, 육수부, 장쇄걸 등은 탈출하여 몽골의 저항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몽골에 쫓겨다니면서 항전하던 육수부가 이끄는 남송 황제 일행은 1279년 애산에서 전멸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도 어린 황제에게 유학과 역사를 가르치던 육수부는 최후의 시간이 닥치자 7살의 황제를 업은 채 바다로 투신했고, 송태조가 후대 황제들에게 후손 보호를 유언으로 남겨서 송나라 내내 보호받았던 5대의 마지막 왕조 후주의 시시 일문을 포함하여 1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황족과 신하들도 황제 일행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순사했으며, 아울러 몽골에 패배하고 북경으로 압송된 문천상도 그의 재능과 기계를 아까워하는 쿠빌라이에 대한 투항을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 참형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4대부의 나라 남송은 9대 152년 만에 멸망하였고, 4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결해오던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쿠빌라이 칸 시대의 몽골은 화북과 강남 모두를 장악하여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의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한 쿠빌라이 칸은 남송 외에도 40년간 항쟁해오던 고려도 복속시키는데 최씨 정권 등의 무신 세력을 몰아내고 집권한 고려의 문신정부와 강화를 맺고, 고려라는 국호 사용 등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해두었지만 내정 간섭을 이어갔으며, 특히 쿠빌라이 칸의 딸인 제국대장공주가 충렬왕의 제1왕비가 되면서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됩니다. 아울러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두 차례 일본 원정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베트남 원정도 단행하는 등 칭기즈칸 때부터 확장되어 온 몽골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가 바로 쿠빌라이 칸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쿠빌라이 칸에 대한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몽골 제국이 원이라는 한자식 국호를 사용하고 베이징으로 천도하는 때가 쿠빌라이 칸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칭기즈칸에 의해 세워진 몽골 제국의 국명이 쿠빌라이 칸에 의해 1271년부터 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금해롱왕 때 처음 수도로 정해졌다가 몽골이 금을 멸망시킬 때 불태워버린 금나라 수도 중도의 북쪽 지역에 몽골의 새 수도로 대도 즉 한발크를 건설하여 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쿠빌라이 칸은 굳이 한자식 국호를 사용하고 카라코르미의 수도가 된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 있는 상도에서 중원의 베이징으로 천도했을까요? 여기서 쿠빌라이 칸이 아시아와 유럽에 걸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한 몽골 제국의 통치 중심지를 중국으로 삼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중국을 통치 중심지로 삼게 된 배경을 알아보면 중국 문화에 유화적이었던 어머니 수르칵타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아버지 툴루이가 죽은 후 쿠빌라이는 이데칸인 오고타이 칸으로부터 오늘날의 베이징과 텐진이 포함된 허베이 성지대를 봉토로 받게 되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 쿠빌라이는 중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불교에도 심취하면서 한족 학자와 문인, 승려들을 가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쿠빌라이의 한족 선호 경향은 형몽 데칸이나 몽골 유력자들의 경계를 받기도 하지만, 데칸이 된 후에는 한족의 통치 체제인 중서성을 최고 행정기관으로 선포하고 한족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등
선진적인 한족 문화를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이 중국을 자신의 통치 중심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 문화를 선호한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몽골이나 중국 외의 나머지 지역은 자신의 세력권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큰 이유가 됩니다. 즉, 몽골 제국은 최고 통치자가 전 국토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국가 모습이 아니라 쿠빌라이 칸 때의 몽골 제국은 독자적 세력권을 지닌 여러 국가들, 즉 울루스의 연합체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쿠빌라이 칸에 대해 알아둘 세 번째 핵심 내용으로, 데칸이 전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총괄하는 체제는 몽테칸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쿠빌라이 칸 시대부터의 몽골 제국은 원제국과 여러 울루스의 연합체 형태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울루스라는 것은 국가라는 뜻으로, 울루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한국 같은 큰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울루스도 존재하여 시기적으로 여러 차례 통폐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몽골 제국은 쿠빌라이가 다스리는 몽골의 황제국인 카한 울루스, 즉 원제국과 4개의 울루스로 구성되는데, 킵차크 한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과 이란국의 사한국 외에도 작은 울루스들이 몽골 제국이라는 일체성을 지니면서도 각각 독자적인 울루스로서 발전해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몽골은 데칸 지배에서 벗어나 있는 독자적인 울루스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장성한 장남에게 가축을 주어 독립시키거나 가장 멀리 있는 토지를 물려주고 부모와 같이 살던 막내 아들에게 부모의 나머지 재산을 물려주는 몽골 특유의 분할 상속 방식이 그 기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인 툴루이가 몽골 본국 일대를 물려받았지만 툴루이는 데칸이 되지 못했는데, 이후 툴루이게가 다시 데칸 자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쿠빌라이 칸 때의 데칸은 몽골 본국과 중국을 세력권으로 하는 카안울루스, 즉 원제국만을 사실상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4대 칸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치울루스, 즉 킵차크 한국은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가 본국에서 가장 먼 곳인 러시아 초원 지대를 아버지로부터 봉토로 받았는데, 그 땅을 기반으로 하고 주치 둘째 아들인 바투가 점령했던 러시아 남부 지역을 추가해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이 주치울루스는 킵차크인들이 거주하던 킵차크 초원의 이름을 따서 킵차크 한국이라고도 하고, 이후 몽골의 황금천막에서 이름을 따서 금장 한국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로부터 러시아는 흔히 몽골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르는 240년간의 몽골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고타이 울루스, 즉 오고타이 한국은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영지로 받은 곳으로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북서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몽골 두 번째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칭기즈칸의 후계를 이었던 오고타이 칸과 그의 아들 구육칸이 죽고 툴루이게인 몽테칸이 4대 데칸이 되어 오고타이게를 괴멸시켜버리자, 이후 오고타이의 손자 카이두는 몽테칸의 동생인 쿠빌라이의 데칸 계승을 반대하고 아릭부케를 지지하는 등 쿠빌라이에 반대하는 여러 왕자들을 규합하여 반쿠빌라이 동맹을 결성하면서 쿠빌라이의 카한 울루스와 오랫동안 대립하기도 했는데, 이후 차가타이 한국과의 계속된 다툼 끝에 약화되고 분할되었고 1310년에는 카한 울루스에 완전히 병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의 둘째 아들 차가타이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봉토를 인정받으면서 건국한 것이 차가타이 울루스, 즉 차가타이 한국인데, 오고타이의 손자 카이두 세력이 커지면서 오고타이 한국의 속국이 된 적도 있고, 이후에도 내분으로 혼란이 이어지다가 카이두가 죽은 후에는 카한 울루스와 손잡고 오고타이 한국을 분할 점령하기도 하는데, 14세기 전반에 국력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분열되었다가 14세기 후반에 가서 몽골족 출신의 순니파 이슬람 왕조인 티무르 제국에 사실상 멸망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훌라구 울루스, 즉 이란국은 칭기즈칸의 막내 툴루이의 셋째 아들인 훌라구가 건국한 것입니다. 당시 몽테칸이 오고타이게를 숙청한 후 데칸 계승의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한 대외적 실적도 필요했고, 동생에게 영지도 만들어주고 싶었던 형 몽테칸의 권유에 따라 훌라구는 중동 원정을 떠났는데, 1258년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건국한 것이 훌라구 울루스입니다.
툴루이의 네 아들 중에서 뛰어난 장군이었다는 훌라고는 몽테칸 사망 후 데칸 자리를 둘러싸고 형 쿠빌라이와 동생 아르프케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현재에 그대로 남아 데칸 경쟁에 끼어들지 않았다가 이후에 쿠빌라이 편에 섰고 결국 데칸이 된 쿠빌라이는 서아시아 중동 지역의 통치권을 훌라고의 권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쿠빌라이 시대의 몽골 제국이 역사상 최대의 영역을 차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는 나라는 국호를 한자식 대원으로 그리고 중국의 대도를 수도로 하던 몽골과 중국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나머지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 그리고 러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칸국은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로 원제국인 카한 울루스를 데칸으로서의 명목상 종주권은 인정하지만 원제국과 서로 견제 대립하기도 하는 즉 몽골 제국은 울루스들의 연합체제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몽골 울루스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몽골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일체감을 잃지 않았으며 이후 쿠빌라이가 죽고 손자인 테무르 시대에 오랜 기간 쿠빌라이와 대립했던 오고타에게의 가이도까지 죽으면서 1304년에 원제국과 다른 칸국과의 화의가 성립되자 14세기부터는 다시 몽골 제국이 원제국의 데칸을 중심으로 여러 울루스들이 뭉쳐지고 아울러 동서교류도 늘어나면서 멀리 유럽에까지 몽골의 번영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전 로마 영상에서 아우구스투스 이후 약 200년간의 로마의 번영을 팍스 로마나라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몽골 제국의 번영을 일컬어서 팍스 몽골리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몽골의 통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청난 넓은 영역을 점령하고 수없이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게 된 몽골은 몽골인 제일주의에 입각한 민족 차별 정책을 통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즉 정복왕조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천호제라는 군정 조직을 활용하면서 아울러 민족 차별의 통치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몽골은 백성들을 4개 통치 계층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몽골인이 첫 번째 계층인 국족으로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몽골인이 국가의 중요 관직을 독점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지녔으며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계층은 생목인으로 몽골 제국 건설에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생목인이라는 말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몽골의 하층 지배 계급으로 우대받으면서 주로 재정 업무와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지배 계층에 속하는 세 번째 계층은 한인으로 금나라 지배를 받으며 화북 지방에 살던 한인과 금을 건국한 여진인, 거란인, 고려인 등이고 마지막 네 번째 최하층은 남인입니다. 이들은 인구의 80%가량을 차지하지만 관직 진출이 불가했을 뿐만 아니라 형벌도 가혹하게 적용받는 사람들로 몽골의 중국 지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대에 와서 전체적으로는 이전의 중국 사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듯 했지만 원중기 이전까지는 과거제도 폐지되는 등 송대의 사회 중심 계층이었던 사대부 계층은 원대에 와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몽골이 이런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한 의도는 중국을 점령하면서 선진적인 중국 통치 체제 등은 도입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몽골은 거란과 여진처럼 정복왕조로서의 의지가 강했고 민족 차별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즉 독자적인 몽골 문자인 파스파 문자를 제정하고 천호제라는 민정 조직을 유지하면서 몽골인 제일주의에 입각한 민족 차별 정책을 통해서 정복왕조로서의 몽골 정체성은 지킬 수 있었으나 당연히 민족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차별받는 피지배층의 분노를 키우게 되면서 결국 세계적 군사강국 몽골이 한족의 반란으로 원을 건국한 지 100년 만에 중국에서 쫓겨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원대의 경제는 송대에 이어 농업이 발달하고 지주전 호제가 유지되면서 강남에서는 양세법도 적용되고 화북에서는 소금, 술차 등의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원나라는 넓어진 영토와 활발한 동서 교류를 바탕으로 상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원대의 상업이 크게 발달한 것은 정부에서 농업뿐 아니라 상업과 무역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쓴 것도 있고, 넓어진 영토를 연결하는 교역망으로 역참제를 정비하고 강남에서 생산된 곡물을 화북으로 연결하는 대운하도 수리하면서 남송 수도인 항저우와 원수도인 대도가 수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국내 상업 발달은 대외무역으로도 연결되어 안사의 난 이후 당 후반기부터 중국이 비단길을 활용한 육상교통로를 상실하면서 문치주의로 국방력이 강하지 못했던 송대에는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다고 했는데, 강력한 원제국은 육상교통로와 해상교통로인 바닷길 모두를 장악하면서 국제무역도 크게 발달했고, 그 결과 중국 남동해안지대의 항저우, 푸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도시도 번영하고 지폐로 교초도 발행하면서 원대의 중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 왕조였던 당나라가 귀족적이고 국제적 특징을 지녔고, 송나라는 서민적 국수적 문화를 특징으로 한 반면에 원나라 문화는 서민적이면서 국제적 개방적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송나라 이후부터 이미 중국 문화의 흐름이 서민 문화의 특징을 띠고 있었고,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동서교류도 주도했던 몽골이 타 문화에 대해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관용적이고 개방적 태도를 지닐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문화의 서민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학 장르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희곡과 소설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당대의 시, 송대의 사처럼 원대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가 원곡입니다. 원곡이란 원대에 발달한 희곡, 즉 잡극 공연을 위한 대본을 말하는데, 송대에 유행했던 잡극이 원대에 들어오면서 한층 발달하여 억압과 역경을 견디어내는 서민 생활을 주요 내용으로 음악과 연기, 춤 대사가 모두 들어있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서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 원곡으로는 장생과 앵행,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서상귀와 과거를 치러 떠난 남편과 소식이 끊어지고 시부모를 모시던 아내가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만난다는 내용의 비파기가 있으며, 아울러 삼국지영의와 수호지 등 중국을 대표하는 4대 기서 소설들도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문화가 당나라처럼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지닌 것은 동서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원나라 종교 발달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가 원황실의 적극적 비호를 받으면서 몽골의 국교로서 발달하게 되고, 타 문화의 관용적인 몽골 제국에서는 이미 당나라 때 전래되었던 이슬람교와 경교 즉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도 전래되어 다른 종교와 공존해 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몽골의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 의의라 평가받는 동서문화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빌라이와 대립하던 오고타이 울루스의 카이두가 죽고 원제국과 칸국들 사이의 진교가 확립되면서 몽골은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고 일컬어지는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몽골의 평화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중동, 유럽 사이에 활발한 동서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몽골이 동서문화 교류를 세계사적 의의로 남길 수 있는 이유로는 몽골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도 있지만 역참제와 수은 등의 교통로 발달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은 넓은 제국에 대한 통치 편리성과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통의 유지에 역참을 설치하게 됩니다. 대략 40km마다 사신이나 관리들이 숙박할 수 있는 게르 등이 설치되고, 바꿔 탈 수 있는 말들이 마련되어 있는 역참 시설은 공무여행의 편리와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도 가능하게 했는데,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역참은 쿠빌라이 칸 시대의 원내부에만 1,400여 개가 설치되었고, 총 연장 길이는 6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하며, 역참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육상교역망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대의 역참과 도로망, 그리고 무역로 정비 등을 통해 수많은 상인들과 유럽 선교사,
학자들이 왕래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역권으로 통합될 정도로 원나라는 동서문화 교류에 큰 의의를 남기게 되는데, 대표적 내용으로는 먼저 동서양을 넘나든 원거리 여행가들이 있습니다. 교황의 명을 받아서 몽골을 여행하고 몽골의 역사 등의 여행기를 남긴 프란체스코회 소속의 이탈리아 수도사인 카르피니와 역시 프랑스 국왕의 후원을 받은 프란체스코회 선교사이자 탐험가로 몽골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긴 르브록, 또 교황 클레멘스 5세에 의해 파견되어 33년간 몽골에서 활동하면서 베이징에 중국 교구를 설치하고 최초의 북경 대주교가 되었던 이탈리아 선교사 코르비노, 그리고 베네치아 상인인 마르코 폴로와 지난 이슬람 제국 세 번째 영상에서 잠시 알아보았던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대 동서문화교류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마르코 폴로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인 마르코 폴로는 1271년에 17살의 나이로 무역상인 아버지 삼촌과 함께 중국을 향해 떠났고, 쿠빌라이 칸 시대에 17년 동안 원나라 관리로 일하기도 하다가 1292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제노바와 베네치아 사이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여행한 경험을 동료들에게 들려주었고, 감옥에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전기 작가 루스티치아노가 정리해서 출판한 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입니다. 원제목이 100만 가지 이야기라는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여행한 지역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가 직접 여행하면서 체험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행자들로부터 얻어들은 허황된 내용이나 편견에 치우친 서술도 많아서 마르코 폴로가 실제 동방을 방문한 것이 과연 사실이냐에 관한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동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유럽인들에게 신기한 물건으로 가득 찬 화려한 동방 도시들에 대한 묘사는 유럽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흔히 동방견문록의 가장 중요한 의의로 평가하는 것은 중국 동쪽에 황금이 넘치는 나라로 묘사된 지팡구라든가 동방에 있다는 기독교 왕국을 다스리는 프레스터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후 신학록의 척 신대륙 발견의 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가들을 통한 교류 외에도 송나라 3대 발명인 활판인쇄술, 화야, 나침반이 몽골 시대의 이슬람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었으며, 지난 이슬람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뛰어난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 등 자연과학이 중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원대의 천문학자인 곽수경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수시력을 만들고 천체 관측기구들을 제작했는데, 곽수경의 이슬람 역법과 관측기구들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일환국의 재상을 지내기도 했던 의사이자 역사가인 라시드 아띠는 몽골과 인도, 중국 튀르크 유럽 등 여러 지역과 여러 민족들의 역사를 집대성하여 연대기의 집성, 일명 집사라고 부르는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원자료에 입각해서 세계 주요 민족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서술했기 때문에 최초의 세계사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에 의해 1206년에 건국된 몽골 제국은 여러 칸국들이 14세기 초반부터 14세기 중후반에 분열되거나 쇠퇴하였고, 칸 울루스인 원제국도 명나라 조원장에게 중국 본토를 내주고 쫓겨나면서 멸망하게 되는데, 원나라 멸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칸 승계 다툼으로 쿠빌라이 칸의 후계자인 테무르 즉 원성종이 1307년에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격렬한 데칸 승계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황실의 외척 세력과 권신들까지 엮인 데칸 싸움으로 13년간 7명의 데칸이 교체되기도 하다가 1333년에 토군 테무르가 원 11대 황제인 해종으로 즉위하면서 안정되는 듯했으나, 군사력을 장악한 군벌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혼란은 계속되게 됩니다. 이 토군 테무르의 황후가 고려 공야 출신의 기황으로 고려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 황후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녀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르가 결국 북원 2대 황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원멸망의 원인은 계속된 재정 적자와 교촌 남발 등에 따른 경제 파탄입니다.
원나라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 이유로는 몽골 지배층의 엄청난 사치와 부패로 세입을 몇 배나 초과하는 세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게 되는데, 경제 파탄의 원인으로는 지배층의 사치뿐만 아니라 몽골의 국교인 라마교 종교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이러한 몽골 황실의 지나친 라마교 신봉은 몽골의 통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한 큰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라마교를 티베트 불교라고 했는데, 여기서 라마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라이 라마라는 말도 큰 바다처럼 덕이 깊은 스승의 뜻이라고 합니다. 라마교는 오늘날 티베트뿐만 아니라 몽골과 네팔 등지에서 다수 신앙되고 있는데, 특히 몽골 인구의 90%가 라마교 신자라고 할 정도이며, 몽골의 경우는 티베트 불교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을 건국한 쿠빌라이 칸은 파스 파문자를 제정한 사람으로도 유명한 티베트 승려 파스파를 초빙하여 국사칭호를 내리는 등 라마교를 보호했고, 이후 몽골 황실은 라마교 승려를 특권 계급으로 우대하고 성대한 라마교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하였고, 결국 국가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정부가 교초를 남발하자 물가는 폭등하였고, 라마승의 횡포와 경제 혼란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 급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 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지난 이슬람 영상에서 이슬람 제국 최대 영역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했던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 우월주의를 채택하면서 100년도 못 가서 멸망해버렸는데, 뒤를 이었던 아바스 왕조가 모든 무슬림의 평등을 강조하는 범이슬람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500년을 이어갔던 것과 똑같이, 비록 몽골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대제국을 단기간에 건설했지만, 몽골족 제일주의에 입각한 통치 정책은 피정복민, 특히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한족의 반발을 불러왔고, 가장 많은 차별 대상이었던 강남 지역에서 100년 교도인 홍건적 반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유사한 전염병도 번지고, 1344년 황하 대범람으로 황하의 물줄기가 바뀌면서 화북 지방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원정부가 황하복원공사에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자 농민들은 극도로 궁핍해지고 농촌이 황폐화되었으며, 이는 원지배에 반발하는 수많은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홍건적 지도자인 주원장에 의해 1368년에 명이 건국되고, 원에 대한 북벌이 시도되자 기황후의 남편으로 알려진 원 11대 황제 도곤테 무르는 1368년에 대도를 벌이고 자신들의 원발생지인 만리장성 북쪽의 몽골 고원 지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부터를 북원이라 하는데, 이를 원나라 멸망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이후 1388년에 쿠빌라이의 지게황통인 북원 3대 황제 토그스테 무르가 아릭 부케의 후손인 이수데르에게 살해당한 것을 원 멸망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이로써 칭기즈칸에 의해 건국되어 아시아와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에 걸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면서 동서 문화 교류로 세계사에 큰 역할을 했던 세계 제국 몽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형 쿠빌라이에게 패배하고 데칸 자리를 뺏겼던 아릭 부케의 후손이 124년 만에 다시 데칸 자리를 차지하게 된 몽골 제국은 타타르라고 불리워지면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몽골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